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워포인트 옮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몇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억압과 눌림과 그리고 죽음 위에 있었던, 그 죽음 안에 있었던 이 땅에,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던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유의 빛, 복음을 이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이 자유와 번영의 빛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유초등부 어린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그 애국가를 다 프린트해서 나눠줬어요. 학교에서 부르냐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안 부른대요. 물론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은 뭐 당연하듯이 학교에서 안 부른다는 것이 한 국가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교육하는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그 나라의 국가를 안 부르는 나라가 세상 천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부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서 후렴이 어떻게 되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무궁화가 영어로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꽃이에요. 샤론의 꽃 예수가 이 땅에 가득하여서 이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존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우리나라 애국가의 후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가사대로 안익태 씨가 그렇게 작곡을 한 거예요. 사탄은 자유의 빛이 들어간 그 땅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하며 특별히 사명이 있는 나라에게는 사탄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엄청난 공격을 해댑니다. 흑암과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정이 회복되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았고요. 자유의 빛에 정반대되는 전체주의의, 사탄의 전체주의를 이 땅에 강력하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주의가 뭘까요? 자유주의는 뭐고? 자유주의는 철저하게 성경에 의한 사상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받았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것을 기반으로 태생된, 성경으로 통해서 태생된 정치 사상이죠. 전체주의는 뭐냐면 이것의 거꾸로 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상이 중요하다. 나라의 사상이 중요하고 공동체의 사상이 중요해서 개인의 자유는 이 전체를 위해서 묵살해도 좋다라는 것이 전체주의입니다. 독일의 나치즘이 그렇고요. 이탈리아의 무솔리즘의 이제 파시즘이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이때에 한반도에 하나님의 자유의 빛이 강력하게 비치자 사탄은 두 가지 전체주의 사상을 이 땅에 심어서 강력하게 이 교회를, 이 자유의 빛을 억압하려고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는 천황유일신 사상이고요. 하나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천황유일신 사상은 잘 알죠. 군국주의 또는 일본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국주의는 원래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5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온 교조주의적 성리학 사상이 한반도에 사는 국민들을 더욱더 가치관의 혼란과 미혹으로 빠뜨리고 몰고 갑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천황유일신 사상과 공산주의는 이 둘은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좌파는 자신의 좌파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전체주의 사상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데요. 이 두 사상이 동일하게 공통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기독교, 반성경, 그리고 교회 해체라는 목표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총독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최고의 신인 천황 아래에서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지만은 처지한 10년간을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무단 통치를 처음에 실시했던 조선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야말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항일 집단이며 이 집을 와해시키지 아니하고선 효율적인 조선 통치가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사람이 무단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제암리 사건이나 이런 교회의 강력한 핍박이 초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후에는 일제가 교회의 교육기관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구약을 설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설교를 금지하고요.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를 금지하고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출애굽 사건, 구약의 모든 상황들을 설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금지하고요. 성경 교육을 금지합니다. 여름 수련을 금지하고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저녁 예배를 금지하고요. 성경 공부를 금지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금지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뭐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조금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현재 우리나라 사학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학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미션 스쿨이라서 예배를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성경교육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학법이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제재하고 국가가 결정하는 것, 이것은 엄연한 개인의 자유의 침해고요. 종교의 자유의 침해며 언론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교육의 평등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이거를 침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저촉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했냐면, 일본이 아까 전에 천황 유일신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천황은 유일신으로서 온 세계로부터 존경과 숭배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천황이 신인 거예요. 그리고 천황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 당연히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박멸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타낸 책이 어떤 거냐면 재팬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당시 이승만의 3대 저작이 있습니다. 3대 책자가 있는데요. 물론 이승만이 여러 가지 책과 논평과 글을 많이 썼지만 특별히 책으로 낸 3대 저작이 있습니다. 독립정신, 한국교회 핍박, 그리고 일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내막기 또는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다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나왔을 때 미국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이 굉장히 외교를 잘했습니다. 이 한반도를 집어먹으려고요. 일본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 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교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일본은 외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상으로 이미 조선을 침략하기 이전서부터 이 한반도를 자신의 땅으로 먹는 것에 있어서 여러 주변 나라하고 이미 조약을 맺은 상태였거든요.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일본은 굉장히 미국한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미국하고 외교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일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 이승만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런 천황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박멸하기 위해서 세상에 전쟁을 가할 것이고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이 나오고 딱 3개월 만에 하와이를 공격을 하죠. 일본이. 이렇게 전체주의 사상이 이제 천황 유일신이라는 전체주의 사상으로 강력하게 이 한반도 땅이 통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또 국민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어떤 사상이 전파되냐면 공산주의가 강력하게 스며듭니다. 여러분, 공산주의하고요 사회주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정치 사상이고요, 공산주의는 경제 이념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 경제 체제를 경제 원리로
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하는 거다.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는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 열풍에 특별히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피해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소련이 되고요. 러시아 제정 군주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완전히 소련으로 공산화로 물들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 열풍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되죠. 이거 넘어갈게요. 이분은 그 러시아 제정 때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소련의 쉽게 얘기하면 구소련의 문학가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그렇게 얘기하는, 소련이 공산주의가 된 이유는,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소련을 공산한 레닌과 스탈린은 곧바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든 것이 코민테른입니다. 코민테른이라고 1919년 3월 1일에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났죠. 3월 2일에 코민테른이 결성이 됩니다. 이 코민테른은 뭐냐면 전 세계를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물들기 위해서 각국의 공산당 지부를 두고, 그리고 그 공산당 지부를 소련 산하 밑에 둬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지원해주는 정치 운동 세력이 코민테른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때 당시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로 공산당 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민테른의 정치 자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일제시대 때였는데 이르쿠츠 공산 한인지부, 한인사회당, 세계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하고요, 고려 공산청년회, 서울청년회, 화해비 북풍회, 이 공산당들이, 공산주의자들이 60만 세 운동을 벌입니다. 겉으로는 조선 독립을 외치겠지만 사실은 공산주의의 선전 역할로 이 60만 세 운동을 벌이고요, 경성콤 그룹이라고 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체주의는 다른 전체주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를 이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체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지하로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전남 광주에 가서 이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거기서 광부로 일을 하면서 지하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뭐하고 있었냐? 명확하게 얘기하면 임시정부라는 말보다는 망명정부라는 말이 맞죠. 임시정부는 그 나라 국토 안에서 건국하기 이전에 임시로 만든 정부를 임시정부라고 하기 때문에 명확한 용칭은 다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망명정부입니다. 이 임시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열로 인해서 재기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절 운동이 시작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국민들을 하나로 구심점을 만들어서 어떤 정부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로 일치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임시정부의,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숫자입니다. 혹시 처음 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숫자예요. 임시정부가 이랬어요. 자기네들끼리 잘났다고 우후죽순처럼 임시정부를 다 만듭니다. 그러다 결국 몇 개월 있다가 세 개의 임시정부가 합쳐져서 이제 중국의 베이징에 가서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게 1919년 9월 달입니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여기서부터 잘못되죠. 이동이라는 공산주의자를, 코민테른에서 정치 자금을 갖고 있던 이동이라는 공산주의자를 국무총리로 앉히죠. 뭐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는 이 안에서도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임시정부 안에서의 파벌입니다. 기호파라는 곳, 보통 서울, 경기, 충청도 쪽을 기호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북파, 북경파, 고려공산당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는요,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조선공산당입니다. 러시아에서도요, 공산당이, 조선공산당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조선공산당끼리 지네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의열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500년 동안 조선 땅에서 붕당 정치로 나라를 쪼개고 서로 죽이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옥사로 인해서 죽고 사화로 인해서 죽고 했던 게 평균 1년에 2번씩 옥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그 죽였던 이 분열의 영이요, 임시정부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대충 넘어가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일제와 투쟁보다 동족끼리 싸우는데 정력을 소모하고 있더라. 윤치호 선생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창호 씨가 지역감정 소유자여서 기호인들의 노력으로 독립 얻는 것 같으면, 기호인들, 충청도나 경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노력을 독립을 얻는 것 같으면 차라리 독립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서북인들은 기호인들에 대해서 커다란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하와이, 미국, 시베리아, 만주, 상하이 등 사실상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조선인들을 두 개의 적대적 진영으로 갈라놓은 두 파벌, 서북파, 기호파, 이제 서울에서 더욱더 적대적인 양상을 연출해가고 있다. 서북파의 지도자인 안창호 씨가 이런 말을 했단다. 먼저 기호 사람들을 제거하고 난 후에는 독립해야 합니다. 허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임시정부를 이제 YMCA에서 이제 이승만의 제자였는데요. 임시정부를 가가지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갔는데, 거기 가서 느꼈던 게 이런 거죠. 지방색과 당파를 앞세운 끊임없는 이합집산이었다. 갑론을박의 여념이 없는 임시정부는 내가 기대했던 일사불란한 독립운동의 지휘부가 아니었다.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서 모든 20세기의 잘못된 이데올로기는 모두 받아들여지고 각 정당 하나씩, 각 정당 개인이 하나의 정당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쌓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독립운동을 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게 어느 때까지 가냐면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통합이 돼서 9월 달에 이제 하다가 중국을 막 떠돌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충칭이라는 곳에 이제 있는데, 독립되기 1945년도에 파벌입니다. 장준하 씨가 자신의 글 돌베개에 쓴 글이에요. 장준하가 충칭에 도착한 후에 며칠 동안 느꼈던 감격과 환희가 심각한 고민과 실망으로 변한 원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칭에 닿은 이래 임정 각원들에게 돌아가며 교양이라는 이름의 이름을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수육 몇 말리 이후에서 조선 광복을 위해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하는 존경이 품었으나 차츰 지나다가 그것이 다 자기 당의 선전이며 다른 당에 대한 비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둥절했다. 어떤 기대에 대한 배반에서 오는 허탈감 같은 것이 있었다. 1945년도 임시정부, 망명정부 안에 있었던 파벌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만 이건 써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이루어서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임시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 어느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정말로 몇몇, 김구 선생이나 몇몇의 정말 노력하는 몇 명만이 힘들게 이어가고 있었을 뿐이죠. 제대로 된 정부의 노력을 하고 있지 못했었어요. 게다가 정말로 이 땅의 독립투사들은요, 일본 일제시대 때 일제 군인들한테 쫓겨가고, 또 한 가지는 또 공산주의자들한테 쫓겨가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항일투쟁하고요, 독립투쟁하고는 다릅니다. 항일투쟁을 했다고 해서 독립투쟁을 한 게 아닙니다. 항일투쟁의 의미는요, 일본을 대항해서 싸웠다는 의미를 다 뭉뚱그려서 하는 말이 항일투쟁이에요. 중공도 일본하고 싸웠죠. 러시아도 일본하고 싸웠죠. 나중에 미국도 일본하고 싸웠죠. 필리핀도 일본하고 싸웠죠. 다 이건 항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한반도 이 땅의 순수한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 중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도급 중에서는 없어요. 처음에는 이 3.1운동 이후에 그 민족의 허탈감 때문에 당장 국권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의 어떤 국민들의 허탈감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상 독립투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부분 공산주의 사상에 처음에는 들어간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분 대부분들은 이제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다 나옵니다. 거기서 대부분 다 나와요.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백범일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무리는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인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남군정서, 북군정서 등에, 그러니까 독립운동 단체에 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서 능란한 모략으로 내부로부터 분리시키고 상극을 시켜 이 모든 기관을 붕괴하고 혹은 서로 싸워서 여지없이 파괴하여 버리고 동포끼리도 많은 피를 흘리게 하며 백광원, 김자진, 김규식 등 우리 운동에 없지 못한,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큰 일꾼들이 이 통에 아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요, 일제 시대에 일제의 앞잡이나 일제 헌병이나 군인들한테만 쫓겨다녔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김구 선생이나 김구의 임시정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수시로 김구 선생을 암살하려고 했고요, 임시정부 내에서 임시정부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벌여서요, 임시정부가 제대로 정부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백범일지에 보면 백광원, 김자진, 김규식 등 이런 분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백광원 씨는 독립투사고요, 무장항쟁투사인데요,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김자진 장군, 청산리 대첩의 영웅이죠.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소속인 한인, 우리나라 사람이죠, 공산주의자 박상실한테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일본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고문을 당하나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조선인 공산주의자한테 암살당합니다. 김규식 씨를 못 넣네. 김규식 씨도 공산주의자는 최악이라는 사람한테 암살당하고요. 멋있죠? 박용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젊고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승만의 절친입니다. 아까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죠, 독립운동, 그리고 또 일본 내막기, 한국교회 핍박, 이런 것들을 책을 출간했는데요, 특별히 독립운동과 한국교회 핍박을 이분이 가지고 와서 미국에 가서 번역해서 출간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고요, 하와이에 있다가 하와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창설하시고요, 특별히 이분이 이제 같이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제 외교 노선으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젊은 열정에, 들끓는 열정에 도저히 못 참겠는 거죠. 나라가 이파되니까 그 젊은 열정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가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겠네. 이제 갑니다. 이승만은 알았네, 잘 가게 하고 이제 하와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모아서 이분한테 주죠. 이분이 죽는데 누구한테 죽느냐면 의열단이라는 이해명에게 살해당합니다. 왜 살해당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독립자금을 모아서 이제 이 독립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약 1,000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가져가는데 김원봉이 의열단이 이 1,000원을 이 사람한테 뺏으려고 가가지고 억압합니다. 이분이 안 주는 거죠. 당신들한테 가봐야 이 돈이 결국 공산주의자들한테 쓰일 게 뻔하지 않냐, 이건 순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분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김원봉의 의열단이 독립운동을 했다고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의 지휘관이죠. 정말로 이 위대한 일꾼이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요, 이동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요, 카자흐스탄에 강제 이주돼서 쓸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동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데요,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코민테른이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공산주의 단체에 계속해서 자금을 수령받고요, 그리고 임시정부를 계속해서 흔듭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비롯해서 안창호, 이동영 이런 분들을, 이 지도부를 계속해서 공산주의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똑똑한 이분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로 지도부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못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한테, 코민테른한테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게 들켜가지고 이제 나와요. 그 돈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항일 무장 부대를 다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단일 지도부를 구성해서 이제 일제를 향하여서 무장 독립투쟁을 하자라고 대대적인 선언을 합니다. 공산주의자의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선전입니다. 선전, 성동.
그래가지고 봉오동과 청산리 승전의 주역인 이 독립운동 투사들을 다 자유시로 모읍니다. 자유시로 모아요.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 무장 부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무려 3,000명 정도의 무장 군인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독립투사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대로 소련에 넘겨줍니다. 공산주의자로 전향하라. 전향을 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사살해 죽입니다. 독립운동가 3,500명이 모였는데요. 자유시에 약 1,000명이 사살됩니다. 1,800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요. 700여 명은 도주를 합니다. 포로가 된 한인 독립군 중에 죄질이 무겁다고, 여기서 죄질이 무겁다라는 것은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무겁다고 한 거겠죠. 428명을 죄수부대로 편성해서 시베리아 벌목장에 보냅니다. 영하 40도, 50도, 발이 꽁꽁 얼어서 잘려지는 곳에 보냅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동으로 인한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이때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 항일 무장 군대들은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때부터. 이 이후에 항일 무장 단체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완전히 없어집니다. 누가 했냐? 코민테른의 정치자금을 받은 이동희가 했습니다. 근데 이동희가,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투사 서원을 받아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받았냐면 김영삼 정부 때 받았어요. 그 사람이 장로라고요? 해방 이후에 한반도는 더 뻘겋게 물듭니다. 해방되자마자 북한은 공산화되죠. 완전히 공산화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분단이 스탈린과 김일성에 의해서 주도되죠. 북한을 공산화하라. 스탈린은 직접 김일성을 만나서 김일성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있냐면 스티코프 비망록이라고요. 스티코프라고 당시 소련의 정치 장교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되는데 지금은 이북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이제 프린트를 해놓고 그걸 이제 다 읽었거든요. 이 스티코프 이제 비망록에 보면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어떤 정치 지령을 내렸는지, 어떻게 돈을 지냈는지, 6.25는 어떻게 일으켰는지가 다 나오죠. 해방 후 3년 동안 도대체 북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해방된 게 8월 며칠이죠? 8월 며칠인가요? 8월 15일입니다. 근데 소련은 8월 12일부터 이 북한 온기분에 진입합니다.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게 딱 8일이에요. 8일. 전세가 완전히 연합군 쪽으로 기우니까 이제 자기가 이 지역을,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바로 참전 의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북한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진군을 하죠. 그리고 해방되기 전에 이미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곧바로 일본군을 무장을 해제시켜요. 처음에는 사실 이 신우지와 이북에 계시는 분들이요,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남쪽보다 북쪽에 계신, 그때는 북한이 아니죠, 북쪽에 계신 분들이 더 깨어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대륙에 가까웠고, 그리고 그쪽으로 많은 그런 지식이, 그리고 또 외국하고도 많이 문물이 발전됐기 때문에 굉장히 깨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신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또 그때 당시 북쪽 지역에 우리나라의 중공업 단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공장이 제일 많았어요. 공장이 많았던 이유는 일제가 중국을 자신의 땅으로 먹기 위해서 그쪽에 공장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북쪽에 먹고 살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북쪽에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자신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외국 군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어요. 일본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미국, 소련, 중공, 영국인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련군이 들어오는데 일본 애들보다 더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걸핏하면 사람들을 갈취해가지고 소련군 팔목에 시계가 막 대여섯 개씩 이렇게 막 차 있고, 반지가 끼어져 있고, 걸핏하면 부녀자를 데려와서 성폭행을 하지 않나? 집을 부시지 않나? 불사르지 않나?
별짓을 다 합니다. 뭐 교회를 막 가서 폭파하고, 교회 뭐 일본 애들이 뭐 제암리 사건 외에는 특별히 뭐 없지만 뭐 교회 가서 불사르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북 간 철도를 끊어버리고요, 이남 지역으로 전화 통신을 차단해 버립니다. 백성들을 거핏하면 수탈하고 언론을 탄압합니다. 이게 일본 애들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의주에 반공 시위가 일어납니다. 약 3,000명의 학생들이, 3,000명의 젊은 학생들이 이거는 아니다, 잘못됐다, 당신들이 왜 이 땅에 왔냐, 그러려면 나가라 라고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니까 이 소련군들이 기관총과 그리고 전투기와 탱크를 앞세워서 그냥 기관총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23명이 죽고요, 그 자리에서 즉사고요, 약 700여 명이 중상과 경상을 입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많이 죽죠. 그리고 2,000명 정도를 체포해서요, 상당 부분을 또 시베리아로 보내버립니다. 강력하게 공산주의 압제를 심어버리죠. 그래서 사실상 11월 23일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반공의 날이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반공 시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이 반공의 날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사태를 경험한 그때 당시 신의주와 평안도에 있는 분들이 이제 3.8 이남으로 내려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못 살겠다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남으로 왔더니 남쪽도 똑같은 거죠. 그때 당시 남쪽이 각 모든 지부의 읍면마다 공산당의 인민위원회가 다 있었거든요, 박헌영 주도하에.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게 이제 서북청년단입니다. 서북 청년들이 무슨 구구 테러 단체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의주 반공 의거를 이후에 김일성은 그 입에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당시 죽었던 학생들의 사진이고요. 나는 공산주의를 한다고 했다면 인민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정권을 잡고 혁명을 성공시켰다. 레닌이 한 말이 레닌이 피해 혁명을 일으킨 거하고 똑같습니다. 공산주의가 완성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그리고 1946년 바로 그 뒤로 45년 11월 23일 날 신의주 반공의가 있고요. 거기를 막 다 탄압한 후에 바로 그 다음에 김일성이 정권을 잡아서 북조선의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합니다. 사실상 북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집니다. 김일성 우상화가 곧바로 작업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 임시인민위원회인데요, 말이 임시지 북한 조선노동당 공산당입니다. 스스로도 북한의 공식 역사사인 현대조선 학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정식 정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김일성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강제로 몰수합니다. 개인의 재산들과 땅, 공장들, 학교들, 교회, 부지 다 강제로 몰수하고요, 그대로 북한 군대를 창설합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2월 달에 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창설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2월 달에 임시라는 말을 없애버립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건국을 발표한 게 언제죠? 1948년 8월 15일입니다. 1년 훨씬 전에, 이미 2년 전에 북한은 정부를 세워서, 실제적으로 정부를 세워서 군대를 창설하고요, 이때서부터 전쟁 준비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48년 2월 6일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대외적으로 선포하지 않아요. 2월 8일 날 헌법 초안을 발표하고 화폐를 발행하고요, 조선 인민군을 창설합니다. 자, 공화국이라고 스스로 나라를 선포하고요, 헌법을 발표하고요, 화폐를 발행하고 군대를 창설했습니다. 자, 이게 정부죠. 국가죠. 그때까지 이 나라는 뭐했냐? 이때까지 이남은 뭐했냐?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남은 박헌영이 조직한 조선 공산당, 남노당이죠. 남한 노동당이죠. 북조선은 북노당이라서 북한 노동당이라고 합니다.
북한 노동당의 당수는 김일성이고 남한 노동당, 남노당의 당수는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이 이 이남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과 김일성의 지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요. 대구의 10월 폭동, 그 전에 9월 달에 이제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대구 10월 폭동, 그리고 제주 4.3 폭동 및 반란 사건을 무려 9년 동안이나 일으키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이것 때문에 매주 지금 사실 월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지금 제주도로 내일도 가야 되고 다음 주에도 갑니다. 14년대 반란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조선공산당이 남노당이 일으킨 사건들이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폭동과 반란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건국되기 전에도 일으키고요. 건국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으키죠. 현재 와서는 어떨까요? 밀레니엄 2000년대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제2연평해전 아십니까? 언제 일어났죠? 우리나라 월드컵 몇 년도인가요? 월드컵은 몇 년도에 일어나는지 아는데 연평해전은 제2연평해전은 몇 년도에 일어나는지 모르시죠? 2002년도에 월드컵이 한참 있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연평도에서는 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대에 창찬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이때 우리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외치면서 그 축구공 돌아가는 거 보면서 거기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우리의 자식들이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보질 않았어요. 그때 대통령이 뭐 했을까요? 2010년도 천안함 폭진이 있었고요. 연평도 폭침이 2010년도 11월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걸 막으려고 또 2명의 아까운 장성이 죽었죠. 2010년도 천안함 폭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많은 우리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넷째 주 금요일이 서해 수호의 날이에요.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넷째 주 금요일이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북괴는 2013년도 우리가 6.25가 끝나고 정전협정을 맺죠. 1953년 7월 17일 날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2013년도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계속해서 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입니다. 2021년도 최근에 된 것이 3월 25일, 3달 전이죠. 2달 전이죠. 평화는 값싼 입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빛의 복음을 전해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얻은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는 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었던 우리의 선배들을 위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싸구려 평화에 취해서 진정 피로써 얻은 평화를 외면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교회에서조차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기적의 이 귀한 역사들을 교회에서조차 가르치지 않는다면, 지금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요,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기적을 인하여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된 이 귀한 값진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가르치고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이 피로써 얻은 값비싼 이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어디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광화문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게 있죠. 옛날에 그게 가짜라고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법정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결국 진짜로 밝혀졌죠. 한다는 짓이 김정은 위임맞이, 얘네들이 정말로 이 땅이 공산화되면 그렇게 좋아할까요? 도대체 뭐는 알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전교조가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하고 국사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로 발전하고 수정자본주의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야. 이 시장경제 체제가 마지막으로 가는 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가 복지사회야.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로 가야 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선생님이 제 앞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이 나라의 정치, 학교의 교회의 대학가에 많은 간첩들이, 황장엽 씨가 지금 현재 이 나라에 3만 명에서 5만 명의 간첩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전파해 왔어요. 교회에서조차 공산주의가 좀 더 성경에 맞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국가보험법 폐지한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이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생성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기본법이 뭐냐면, 우리가 당시 해방될 때 인민위원회하고 똑같은 법입니다. 말씀을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어디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빛으로 인하여서 자유와 축복과 번영을 누렸던 민족이, 그 나라가 과거에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옛적 길이, 선한 길이 어디 있나요? 이 땅에 과거 100년 전에 선한 길이 이 땅에 어디 있었죠? 없었습니다. 선한 길은 없었어요. 과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만 이 땅은 빛이 되었고, 흑암이 빛이 되었고, 죄악의 도성이 자유와 선함의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옛적 선한 길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이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그들의 핏값으로 얻은 자유와 번영이며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핏값을 다시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과 평화와 번영을 누린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점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며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멸망을 가져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깨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이 나라에 다시는 흑암의 권세가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외에도 많은 전체주의 영이 이 나라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관하고 때로는 동조해 왔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깨어나야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이 나라 이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로 싸워야 될 것을 싸우지 않고 엄한 것을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에 차 있으며, 여전히 이 나라의 전체주의 사상에 빠져 있어서 교회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주고 있고, 목회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반도를 집어삼켜서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나라가 시작할 때에, 이 나라의 재헌 국회가 시작될 때에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이영인이라는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심으로 이 나라의 재헌 국회가, 이 나라의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의 기도에 나오는 사명이 세 가지예요. 선진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 나라에 빛을 주시고 번영을 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하셨어서 선진왕국, 그저 북한 땅에 있는 공산주의가 소련이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통일왕국, 세계 평화를 향하여서 이 나라가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왕국.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지금 다시 어둠의 터널로 가고 있죠. 워낙인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이 선지왕국, 통일왕국, 선교왕국의 사명을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